우리 정구승 변호사님은 박성태 실장을 정말로 뵙고 싶었나 봐요. 예, 보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 유튜브나 TV로만 뵀던 분을 뵙기 때문에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연예인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박성태 선배의 여러 가지 평론 과정을 지켜봤을 때 가장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성, 아. 설득력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멘트 좋은데요. 세뱃돈이라도 주실라고 지금 보니까 네. 멘트값으로 정말로 충분히 넉하고 큰 넘칩니다. 돈 오고 가는데요. 저희가 요즘 또 이제 형편이 여의치 않아. 대추님이나 뭐 이런 다른 건 안 되고 이렇게 갖고 다녀요. 네. 아니 정말로 이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세뱃돈 줬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이게 쇼핑백이 없어요. 앞으로는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네. 저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를 만난 건 만났던 거였고 국제무대 데뷔전이라고 한다면 이번이 맞을 것 같은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도 했거든요. 그러면 END라는 신조어도 개발해서 말을 했는데 박성태 선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복귀, 회복 뭐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하나의 변곡점. 특히 유엔 기조연설도 있지만 안보리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가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뭐 AI 가장 첨예한 주제인 AI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주제하면서 사실은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10개월도 안 됐어요. 그렇네요. 불법 계엄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유튜브니까 그냥 막 얘기해도 되죠. 전 세계에 개쪽 팔렸어요. 우리가 진짜 윤석열 때문에 개쪽 팔렸는데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의젓하게 원래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잠깐 윤석열이 사고 쳤지만 금세 우리가 그 사고를 무마시키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평화를 얘기하시죠. 도약을 얘기하시죠. 미래를 얘기하시죠. 이 부분 그걸 전 세계에 알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였고 단시간에 그런 위기들을 극복했다 요약이 될 텐데 정구승 변호사는 좀 어떻게 봤습니까? 저도 이제 컴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아이돌들 컴백 주기가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딱 그 정도의 느낌으로 K-팝, K-스타처럼 K-민주주의도 10개월 만에 컴백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개업날 국회 본관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생생한 역시. 기억이 그랬던 게 벌써 10개월밖에 안 됐구나. 그런데 벌써 우리나라가 정상 국가로 돌아와서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대표해서 민주주의 복원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되게 감개무량하고 근데 진짜 얼마 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고 이제 복귀 선언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막 유럽이나 미국의 모델을 뭐 따라가기 바빴다면 이렇게 복귀를 선언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주가 지수를 올리겠다 했을 때 이게 계산된 공약 정도로 저는 치부를 했었는데 지금 국제 무대 가서도 하는 걸 보니까 예를 들면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인가요? MSCI 네. 그 지수를 편입해야 된다. 현지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이 문구가 잘 안 와닿는데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중요하죠. 이건 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MSCI 잠시만요. MSCI MSCI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니까. 네. 네.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벤치마크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유명 펀드들은 우리나라는 펀드가 이제 막 좀 되는 거고 제 기억으로는 오래전에 미래에셋이 막 펀드 했는데 다시 주가 꼬꾸라진 다음에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다 직접 투자해서 대박을 노리는 분들이 많죠. 근데 해외는 주로 펀드, 특히 본인의 퇴직금, 연금 이런 것들이 다 주식으로 펀드에서 아주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펀드가 제일 그 벤치마크 기준으로 삼는 지수가 MSCI. 죄송합니다. MSCI 지수예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네. MSCI 지수인데 거기에 편입돼야 펀드들이 네. 해외의 거대한 펀드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연동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네. 문제입니다. 일단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주가가 오르려면. 네, 그래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영어가 약해가지고 아까 MCSI라고 했다가 인덱스 맞죠? 지수니까 네. 제가 네. 인터내셔널이라고 했는데 뭐 재미를 아니, 좀 들어주시고 네. 제가 보니까 저는 원래 증권 TV 출신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MSCI 선배가 잘 잘하실 것 아는데 같아가지고 예. 자꾸 이제 이거 MC도 X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영어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좋았던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하면은 우리 한국의 리스크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세일즈맨으로 나서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했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코리아 세일즈맨이라고 했을 때 뭐 무슨 계약을 따놨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 시장 자체를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사실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어떻게 보면 행보를 하셨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취임하실 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내역이나 이런 걸 공개하셨잖아요. 뭐 코덱 그 코스피에 바로 맞아요. 투자를 네. 그걸 한번 추종을 해봤는데 지금 마음이 매우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추종해서 들어갔어요? 좀 큰 돈 들어갔는데 꽤 큰 돈 들어갔어 심지어. 아, 네. 이야. 거의 10% 부럽다.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서 그 예. 짧은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시장 친화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싶다. 야 정부들 면 너무 부럽네요. 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넣고 있는데 아, 지금. 예. 아 저한테 큰 돈인 거죠. 부럽습니다. 아 혹시 박성태 선배도 주식 투자 원래 하해 오셨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안 하다가 그 코로나 이후에 막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 다들 벌었잖아요. 네. 아 이걸 나만 이렇게 상대적 빈곤감. 그래서 그때 투자를 해서 저는 이제 그냥 한 종목 몰빵 스타일입니다. 몰빵 스타일. 대신 이제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 분석을 해서 가장 안전한 저평가돼 그렇구나. 있다는 그것도 주식을 투자도 합리적으로. 해놓고 네. 기다리는 편이에요. 아, 4년을 기다렸어요. 4년을 무려. 네, 네. 중간에 뭐 2배 이상 간 적도 있었죠. 야 대단하다. 근데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자 정도 번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아 지금 그러면 지금 한 매도하셨습니까? 7개월째 또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거꾸로 가더라고요. 너무 이제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제 옛날에 증권경제TV 출신이어서 99년 최고의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거품은 99년 2000년이었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IT 버블이었거든요. 네.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97년에 나오고 닷컴 그랬었어요. 버블. 예. 그렇죠. 닷컴 버블 시대였으니까. 근데 저는 딱 그때 이건 시장이 미쳐 돌아갔다. 말이 되냐. 그래서 저는 되게 합리성을 추구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네. 안 된다. 근데 누군가 한 3, 4년 뒤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칠 땐 같이 미쳐야 돈을 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성을 추종했던 뉴턴도 주식에는 실패했고 아 그러니까. 그때 명언이 네. 그 나는 물리 법칙이나 세계의 법칙을 알았지만 사람들의 광증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결국 주식도 사람이 하는 거라 참 예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뭐 이렇게 경향적으로 본다면 경향신문이잖아요. 네. 경향적으로 쭉 본다면 결국은 합리에 추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합리는 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그래프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아주 가끔 합리적이고 대부분 시장은 미쳐 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듣다가도 우리 그 박성태 선배의 포인트를 보면 보십시오. 7개월 전에 새 종목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7개월 전이라는 게 비상계엄이 끝나고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뭔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미 그러니까요. 박성태 선배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시점이 아니요. 가장 합리적이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이네. 그 전에 있던 걸 제가 2배까지 벌었다가 다시 꼬꾸라져서 4년 동안이니까 투자 수익률 따지면 거의 뭐 금리 정도 벌고 네. 다른 종목 갈아탄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예요. 아, 저는 항상 그렇군요. 소외된 주식을 찾다 보니까 사실 마이너스더라고요. 그 지금 현 국민주권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가장 유행했던 말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었던 걸 생각을 하면 거기서 금리를 건졌다는 건 그러니까, 대단한 네. 실력자란 뜻이죠. 그 4년 전. 근데 저겁니다. 뭐냐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금융으로 이쪽 투자가 돼야 된다. 이걸 정말 전적으로 지지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부동산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예전부터 경제 쪽 기자할 때도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다 부동산 투자를 해요. 맞아요. 이게 이제 리스크 해지 되는 네. 게 크고 그리고 거의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거의 뭐 아주 뭐랄까요 경구라고 하긴 그렇고 원칙처럼 믿고 있는 게 있어요.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 통화량 증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죠. 여기에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손해나지 않는 수익률이 부동산 곡선이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자산가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늘 반대였던 게 뭐 가진 거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부동산이 우리나라 제가 쭉 통계를 보면 뭐 45에서 50 요 정도가 집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네. 반은 사실 집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다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올라 유권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착각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집값이 올라도 저도 집을 저 변두리에 갖고 있지만 강남이나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마포 오른다고 하는데 여기 올리면 상대적 빈곤감이 생기죠. 커지죠. 그렇죠. 열심히 방송 나오고 벌어봐야 아무것도 안 공이 돼요. 안 되니까 그 차이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슴을 짚고 계신데. 네, 유명한 2019년에 집을 매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네. 저는 뭐 정말 그 당시 정부를 비판할 자격을 그 당시 집권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아 너는 욕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2019년에 매도했으면 정말 할 말 해야 되겠네 보니까. 네.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부동산은 재화가 제한적이죠.
누군가 비싼 값에 사면 다른 사람도 부동산 근데 전 국민이 다 필요하잖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필수 빌려 쓰고 재화니까요. 네. 반은 자기 걸 갖고 있고 반은 빌려 쓰는데 자기 걸 갖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서울 요지에 저는 그 비율이 10%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분 빼고는 오르면 다 빈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뭐 강북에 계신 분들은 꿈이 마포 들렸다가 강남 그렇죠. 가는 게 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강남 오르면 어차피 그쪽도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집이 없는 분들은 제 후배들 중에서도 그냥 맞벌이하고 수익도 꽤 되지만 집을 안 산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이 훨씬 커지죠. 야. 근데 투자를 다 부동산에 하게 되면 제한된 재화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가격은 급등하고 나머지는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주식은 다르죠. 그냥 가격이 올라요. 예. 같이 다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안 산 사람도 사서 돈 번 사람이 술 사면 땡큐예요. 부럽다. 또 잘했어. 그렇게 되면 땡큐고. 근데 야. 본인이 안 사도 되잖아요, 주식은. 네. 그래서 이건 손해가 안 나는 경기죠. 그렇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투기 심리가 강해서 주식은 투기라는 그런 게 좀 많죠. 그러면 주식이 좀 주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 바탕을 만들어도 이게 단기간에 안 돼요. 근데 그 변곡점을 지금 처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만들고 저도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는 다 부동산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부의 재생산에 있어서 부동산은 역할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의 재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으로 가는 게 맞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 시장 자체가 너무 혼탁했죠. 뭐 자본시장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호사들은 그걸로 돈을 벌긴 하지만 참 거기에 혼탁하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하기가 정말 꾼 아니면 내가 뭘 안다 이러는 경우가 아니면 다들 그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뭐 주가 조작은 폐가망신시키겠다 그리고 국장에 대한 그 리스크를 내가 다 해결을 해서 해결하겠다. 코리안 프리미엄으로 만들겠다라는 접근법 자체가 저는 많은 실마리를 풀 것이다. 저출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산적한 문제로 갖고 있고 덮어놔서 덮어놓고 해결을 미뤄왔던 문제들에 대한 사실 해결의 실마리 시작점이 결국 주식시장의 실질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스콧 베센트라는 재무장관을 만나가지고 최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상업적 합리성에 근거한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상업적 합리성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서로 윈윈해야 된다. 그건데 내심 그렇죠. 이게 합리성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건 서로 간에 윈윈이 돼야 되잖아요. 네. 또는 누가 손실이 있어도 약간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이 있는데 왜 해요? 다른 데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100% 손해죠. 일단은 미국이 일단 지 맘대로 올렸으니까 한미 FTA를 체결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 맘대로 다 올렸잖아요. 그런데 한미 동맹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 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거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해라. 이거는 감내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되게 완곡하게 표현한 게 상업적 합리성이다. 네. 대충 좀 맞아야 우리가 사인을 하는 하지. 거지. 요 얘기예요. 이게.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을 지금 이제 던져놓은 상황이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미국의 요구 조건이라는 게 우리가 수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건데 다만 또 이제 그 한미 관계라는 걸 돌이켜 보면은 워낙 특수한 동맹 관계가 또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 미국의 요구를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시간을 끌어서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을 무한정 끌 수도 없고 트럼프가 그렇게 기다려주실 것 같지도 않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략을 통해서 패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북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북한에서 그렇게까지 호응을 해주지 않지만 그 자체로 저는 카드를 하나 확보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갖고 유리한 판이 깔렸을 때 그때 협상을 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이고 아마 에이펙 때나 아니면 그때 모였을 때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워낙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이 탑다운에 가까우니까 그때를 네. 노려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이제 어제 오늘 마음이 너무 다른 걸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하고의 협상이라는 것도 결말이 어떻게 날지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견인차 역할 같은 걸 말한 것 같은데 에이펙에 와가지고 미국, 중국 정상이 만나고 혹자는 이제 북한에 있는 김정은과도 이제 트럼프가 만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도 너무 트럼프가 불가치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저는 이제 처음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거친 바다 엄청난 큰 파도들이 몰아치고 있는데 커다란 삼각 파도 하나는 이제는 한 번은 잘 타고 넘었다. 자, 그럼 태풍이 끝나고 바다가 잔잔해졌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어떤 파도가 들이닥칠지 어디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파도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일단 통합도 돼 있어야 되고 배에 뭐 이렇게 밧줄 같은 것도 잘 조여매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 선장은 핸들을 꽉 잡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쪽에서 파도가 몰라요 현재 어디서 나올지. 예, 나올지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럼 선배 이거 약간 좀 이렇게 그 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에이펙 때 10월 31일에 그리고 11월 1일에 정상회의를 마치고 그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가 깜짝으로라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선배 좀 어느 정도 점치십니까? 모르죠 제가. 그냥 37% 얘기하겠습니다. 37%. 일단 질러보지 뭐. 예. 아니, 우리 정구승 변호사 저는 어때요? 가능성보다는 그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의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 네. 사실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상을 안 했는데 그런 여지가 있다. 우리는 그거를 중재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지로 마치 카드가 있는 것처럼 블러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있다고 많이 외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트럼프의 발언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고 유화적이에요. 네, 예. 유화적이고 김정은의 발언이 특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는 처음에는 뭐 그냥 안녕 하고 손 인사하는 거였는데 지금 계속 유화적 메시지 트럼프와는 뭐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핵 보유국이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상한 헛소리만 하지 않으면 언제든 얘기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고 트럼프도 사실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경주에 가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트럼프가 온 김에 저는 뭐 과거에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가능성은 10% 미만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뭐 반은 안 되지만 꽤 높다. 37.5% 정도. 네. 남북 정상회담 저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네. 가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물 그래서- 밑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랑 그렇죠. 미국이랑. 네, 그러고 있을 것 같고, 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 전망을 갖는 것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북한이 들어주지 않지만 여러 가지 유화적 제스처를 제시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 굉장히 박하더라고. 예를 들면은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만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하는데 그런 그 국민의힘의 자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친한 분들 중에 보수, 뭐 나름 개혁 보수는 합리적 보수로 불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얘기하는데 뭐 그분들의 주장도 맞을 수 있다라고 봐요. 맞는 주장도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제일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건 사실은 대북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저는 이제 햇볕 정책이 무조건 맞다라고 네. 생각하는 좀 거칠게 무조건이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것도 리스크죠. 어떤 일이 햇볕 정책을 하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가능성이 좀 더 큰데 거기에 이제 일단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쪽에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엔전부터 한 게 있어요. 북한을 대북 제재, 경제 제재를 해서 북한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냥 우리가 핵 포기할게.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 김정은 뚱뚱하잖아요. 경제 제재 아무리 해도 김정은이 굶지를 않아요. 본인이 안 굶기 때문에 본인이 안 굶어요. 본인이 굶어야 아씨 배고픈데 이 생각이 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회 연구하잖아요. 북한 사람도 연구하는데 제가 해서 10년 전부터 한 얘기 있습니다. 대북 제재 네. 안 통한다. 김정은 뚱뚱하지 않냐? 잘 먹는다. 저한테도 제재 안 통하거든요. 맞아. 보니까 웬만한 네. 제재 안 통합니다. 예. 경제 제재 북한 주민들 물론 힘들겠죠. 그런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차단돼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만약 정보가 완전히 개방돼 있다면 다르겠죠. 밑에서 어떤 북한 주민들의 어떤 뭐 소요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정보가 많이 차단돼 있고 아주 오랫동안 사실은 김정은까지 가스라이팅 당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니 배 고른 거 생각하면 옛날 봇 생각하면 이제 김정일 시대나 그 전에 그때 막 쌀 엄청나게 안 나올 때 있었거든요. 그럴 때 생각하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상대적으로 지금은 네, 그런 그렇죠. 배골른 수준은 그렇죠. 일부 극복을 한 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불편할 뿐이지 지금 대북 경제 제재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인민들이 너무 배를 굶고 있는데 내가 그냥 포기 안 그래요. 본인 잘 먹거든요. 그건 환상이에요. 그러면 대북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때나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대북 제재를 세게 한다고 핵 개발 안 해요? 똑같이 해요. 돈이 아예 없는 나라도 아니고. 그럼 그때는 무슨 개발 수지가 낮아? 아니에요. 나름 그러니까, 규모가 네. 있으니까. 아니 그런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게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은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김정은한테 구애를 해가지고
만나면 그 이후엔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냥 매국노 모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협상 카드로 써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협상 카드로 이제 숙성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초를 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 비난을 해서 우리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하면 그 지금 이제 재판에 흰머리로 나오신 분이 매번 말씀하셨던 게 그거죠. 반국가 세력. 도대체 누가 반국가 세력인가? 지금의 대한민국 응원하지 않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발목 잡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결국 대한민국의 그냥 이익만 봤을 때도 북한을 리스크가 아닌 뭐 프리미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경제적인 공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돈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돈맛을 개성공단 같은 거에서 국가로 올라가지 않게 최대한 자본주의를 내릴 수 있게 해야 그래야 소유도 일어나고 나 더 갖고 싶어. 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욕망을 깨워야 되는 거는 그건 자본주의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 개방을 시키고 더 자본주의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 거고 국힘이 매번 얘기하는 자유 뭐 이런 것들을 퍼뜨리기 위해서라도 결국엔 자본주의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싸우자라고 하면 사실 그게 통합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제재도 보시면 가장 더 세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신과 교류가 많았던 국가들을 두고 협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교류가 많아서 이걸 끊는다라고 하면 그게 그 무기가 되는데 교류가 없던 애들한테 끊는다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북한이 그런 거죠. 그래서 교류를 늘려놔야 나중에 너네 우리랑 장사하던 거 이제 못해 라고 하면 그걸 겁먹지 교류 안 하고 있는데 너네 우리 안 만나라고 하면 아무 무기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진짜 자유를 외치고 진짜 통일을 외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게 자본주의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믿고 그 사람들 이쪽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적극적인 교류를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을 찌른 말입니다. 핵심을 찌른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먹다가 맥도날드 이제 안 줘. 그래, 나 먹고 싶은데 하지. 줬다 빼서야 효과가 확실한 거거든요. 맥도날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맥도날드 안 준다고 그게 뭔데요? 아무 필요가 이해가 없거든요. 안 되는 거죠, 상황 자체가. 롯데리아를 한번 먹여봐야 정확히 알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국민의힘의 외교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도 실용이나 그 유용한 측면에 대한 사고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대응을 보면은 뭔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 허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조의대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다짜고짜 국민의힘은 대안제시라고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사법살인이다. 쉽게 얘기해서 삼권분립 흔들기다. 그럼 맹목적인 쉽게 얘기해서 캐치프레이즈만 던지니까 국민들이 또 국민의힘을 지지한 데는 영향이 크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맞아요. 특히 이제 남북 문제에서도 계속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제 하노이는 빅딜 노딜로 끝났지만 하노이 노딜에서 끝났죠. 일단 그런데 당시 CVID 우리가 기억해 보면 네. C 완벽한, V 검증 가능한, 네. I 되돌릴 수 없는, D 비핵화를 한다. 네. 이거였잖아요. 영어로는 안 할게요. 네, 요건데 당시에 C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자 핵이 물론 이제 플루토늄을 추출해가지고 연료봉 같은 거 폐쇄한다고 그래도 플루토늄 추출해서 어디 지하 벙커 큰 데다 뭐 그렇게 크지 않아도 짱 박아놓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만들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완전한이 될 수가 있냐. 또는 완벽하게 검증 가능할 수 있냐. 사실은 전문가들 얘기가 안 된대요. 책상 밑에 조그마한 핵 숨겨놓고 좀 못 찾는데요. 그렇구나. 근데 그걸 통해서 어쨌든 미국도 그걸 다 알아요. 하지만 교류가 활성화되고 예를 들어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고 교류가 되면 조그만 핵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미 서로 간에 관계가 활성화되고 말씀하신 교류가 돼 있으면 갑자기 잘 지내다가 나 핵 터뜨린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파키스탄, 인도 다 핵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거기 가면 무슨 전쟁 계속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류가 되면은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당시의 전문가들도 물론 뭐 엑스레이 쭉 찍어서 핵 전혀 없는 거 확인하고 그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돈 케어해도 된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어요.